지금 해외 SNS의 금융 커뮤니티에서 연준이 시장에 은밀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분석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근거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폭등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미국 재무부 재정서비스국에서 발행한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요. 여기서 연준의 시스템 공개 시장 개정을 의미하는 소마 항목을 보시면 88억 달러 상당을 입찰 및 수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들며 연준이 스텔스 양적 완화를 시작했으며 조 단위의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며 이제 곧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라는 분석 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금융 커뮤니티에서는 연준의 최근 움직임, 특히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과 관련한 혼란이 극심합니다. 최근의 입찰에서 연준이 재무부로부터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박하는 이들도 등장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팩트는 무엇일까요? 연준이 지금 벌이는 활동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정말 은밀한 양적 완화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연준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까지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먼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연방준비제도가 전통적인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를 충분히 자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겐 너무도 익숙한 개념이죠. 이때 연준은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직접 주입하는데 매입하는 금융자산의 종류는 주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단추 하나 누르면 돈이 찍혀 나옵니다. 물론 실제 운영은 이보다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정말 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QE는 단순히 채권을 사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를 바꾸며 연준의 정책 방향성, 다른 말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QE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연준이 QE로 돈을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국채 및 MBS 수익률을 낮춰 장기 차입 비용을 낮춤, 즉 장기 금리를 낮춰서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무위험 자산의 매력을 줄여 대출과 투자를 촉진. 은행들이 안전한 자산만 들고 있으려 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대출이나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 부의 효과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지지. 시장에 돈이 돌면 주식,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나 좀 부자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소비를 더 하게 되죠. 넷째,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신용 공급을 늘림. 말 그대로 전반적인 금융 환경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신용이 잘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준 금리 인하가 단기 자금 시장을 통해 작동하는 반면 QE는 장기 자산의 수급 구조를 변화시켜 기간 프리미엄을 압축하고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간 프리미엄이란 투자자가 더 긴 만기의 자산을 보유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 시장에서 추가로 보상받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 금리가 억제되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안전한 자산은 이젠 별로 수익이 안 되겠네? 하면서 조금 더 위험한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QE의 실제 작동 방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연준은 국채 및 MBS를 프라이머리 딜러로부터 공개 시장에서 매입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그냥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연준이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연준은 이 자산을 매입하면서 은행 준비금, 즉 기초통화의 디지털 형태를 창출합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할 때 그 대금은 은행 준비금이라는 디지털 통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실물 지폐는 아니지만 사실상 새로 만들어낸 돈입니다. 셋째, 이 과정은 연준의 자산을 확대시키고 동시에 시중은행들의 준비금도 증가시킵니다. 은행들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아지는 거죠. 넷째, 결과적으로 통화 기초 확대, 장기 금리 하락,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유도됩니다. 즉, 시장에 돈이 돌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다시 비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창출된 준비금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시중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죠. 이건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2년 코로나 QE까지의 연준 대차 대조표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8년에 연준의 자산이 1조 달러 이상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찍어내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 시장을 사실상 구제한 셈이었죠. 그 다음 눈에 띄는 건 2019년 말부터 2022년 중반까지 또 한 번 연준 자산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점인데요. 이때 이뤄진 QE 규모는 무려 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들인 채권들은 전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그대로 올라갔죠. 한마디로 연준이 자기 돈으로 채권을 사고는 그걸 자기 자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연준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연방준비법에서 정한 연준의 공식적인 목표, 이른바 듀얼 맨데이트를 알아야 합니다. 연준은 두 가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QE는 이 두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QE는 두 번째 목표인 물가 안정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시장에서 채권 등의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그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준은 자신들의 역할이 단지 고용과 물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연준의 세 번째 임무가 비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이제 연준에게 양적 완화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멈춰설 때마다 가장 먼저 꺼내드는 핵심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11년 유로존 부채 위기가 확산됐을 때, 2019년 레포 시장에 갑자기 유동성이 말라붙었을 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런 위기 때마다 연준은 QE를 사용했습니다. 돈을 새로 만들어서 채권을 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심지어는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당시에도 연준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스텔스 프로그램을 발동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BTFP라는 약자로 불리는 프로그램인데, 정식 명칭은 Bank Term Funding Program, 한국어로는 은행 장기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도 사실상 같았습니다. 연준이 은행들의 돈을 빌려주고 시장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지방 은행들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했던 조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QE는 이제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번 써보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위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가에서는 이걸 이제 연준 푸시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면 연준이 어차피 또 개입해서 구해줄 거야. 사람들은 연준이 QE를 통해 항상 시장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게 된 거죠. 너무 과도한 탐욕, 너무 위험한 투자, 무책임한 행동이 퍼져도 결국에는 연준이 다시 돈을 풀어서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서 QE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지탱해주는 비상용 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들이고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모든 조치들이 연준의 자산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버렸습니다. 원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즉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의 총합이 약 9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QE 같은 정책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2022년에는 그 금액이 무려 8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준이 돈을 엄청 풀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그 결과가 시장 지표의 움직임, 특히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변화율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연준이 자산을 늘리고 돈을 더 많이 풀수록 자산 가격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표 기준을 100으로 잡아놓고 그 변화를 보면 연준의 자산이 커지는 속도와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죠. 연준이 돈을 찍으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패턴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인데,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는 물건들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연준이 했던 QE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연준은 QE를 멈추고 대신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정책이 바로 QT, 즉 양적 긴축입니다. QT는 말 그대로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만기된 채권을 다시 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방식입니다. 혹은 아주 드물게는 직접 시장에 팔기도 하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달 25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가 만기되게끔 놔두고 그걸 새로 사서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연준이 지금 시장에 자산을 적극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놔두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걸 수동적 자산 축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준은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도 금융시장을 좀 더 긴축 상태로 만드는 것. 즉
연준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금리를 또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그냥 안 사기만 해도 시장에선 긴장할 거야. 그러면 유동성도 줄고 투자 분위기도 좀 차분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달에 만기되는 채권이 2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연준은 그 초과된 금액만큼은 다시 재투자합니다. 즉 초과 상환분을 다시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최근에 사람들이 연준이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한 거 아니냐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줄이는 줄 알았는데 일부는 다시 채워놓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연준이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했느니 스텔스 양적 완화니 그러면서 설레발치는 항목에는 소마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준이 스텔스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을 보면 전부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강조된 굵은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잠깐 멈추고 이걸 이성적으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소마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소마는 시스템 오픈 마켓 어카운트의 약자로 시스템 공개 시장 계정을 말합니다. 이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연준이 QE를 통해 매입한 모든 채권들과 그 채권이 만기됐을 때 재투자한 자산들이 들어있죠. 자, 이제 다음 문장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관리하며 만기 도래한 증권이 교체될 때 입찰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방금 그 마지막 부분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된 증권이 교체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숫자는 말이죠. 새로운 경기 부양책도 아니고 정책 전환도 아니며 연준 대차 대조표 확대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롤오버 활동일 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미 갖고 있던 채권이 만기돼서 사라졌으니까 그냥 똑같은 걸 다시 사서 채워 넣은 것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몰래 QE를 재개한 것도 아니고 뭔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연준이 평소에 늘 반복적으로 해오던 기계적이고 지루한 자산관리 작업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요? 바로 소마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 때문인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24년 5월 연준은 자기가 하고 있던 QT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미국 국채의 축소 상한선을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였고 MBS는 아예 재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즉 상한선이 사실상 제로가 된 것이죠. MBS는 팔지도 않고 그냥 만기까지 두는 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MBS는 사람들이 대출을 다시 받거나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그럼 이 새로운 정책에서는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기되는 국채가 250억 달러보다 적으면 그냥 그대로 만기되게 놔두고 250억 달러보다 더 많으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다시 재투자합니다. 그리고 MBS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체도 안 하고 매각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국채 입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확인하려면 입찰 전과 후에 연준 대차 대조표를 직접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4일의 대차 대조표고 이게 21일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건 입찰 이후 일주일 동안 연준의 잔액이 30억 달러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소마가 재투자한 금액이 약 2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그 주에 만기된 국채가 약 230억 달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차 대조표는 30억 달러 줄어든 것이죠. 즉 이건 QE가 아니라 연준이 QT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월 입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보다 최근 기준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12억 달러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2년 연준 자산 보유 정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총 자산 추이입니다. 즉 지금 채권 만기분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지만 QT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 내용은 2024년 5월 1일 FOMC 성명서에서 연준이 실제로 발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6월부터 위원회는 보유 자산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매월 국채의 상환 상한선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일 것입니다. 기관채 및 기관 MBS의 상환 상한선은 월 0달러로 유지됩니다. 또한 뉴욕 연준의 소마 운영 관련 FAQ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채에서 발생하는 원금 상환이 월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국채 입찰을 통해 재투자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입찰 결과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준이 몰래 돈을 찍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QE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QE는 한때 비상 상황에서만 쓰는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표준 절차처럼 굳어진 상태죠. 그래서 시장이 붕괴하거나 부채의 악순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연준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자신의 대차 대조표를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되는 다음 라운드의 QE는 경제 성장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시장의 혼란을 막거나 이미 벌어진 붕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QE를 다시 불러오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시장 위기 또는 경기 침체. 먼저 만약 신용시장이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든가 레버리지 대출이 무너진다든가 또는 소비자 부채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터진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겠죠? 혹은 미국 경제가 명확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그땐 연준도 더 이상 지금처럼 QT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연준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책 방향은 바로 유동성을 대규모로 푸는 쪽입니다. 즉, 긴급 금리 인하, 그리고 거의 확실히 즉각적인 QE 재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국채 시장의 기능 장애. 다음은 미국 국채 시장 문제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가 만기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걸 다 받아줄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국채를 사고 팔 때의 매수 매도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건 바로 국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2019년 가을처럼 또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절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연준이 개입하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인 미국 국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미국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게 되니까요. 셋째, 이자 비용의 악순환. 지금 미국 정부는 국방비나 메디케어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 지출은 연간 1.3조 달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치권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강하게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대차 대조표 확장입니다. 그리고 QE 인피니티, 즉 끝없는 돈풀기가 시작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나 음모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수학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필연적인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금 같은 실물 자산과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이미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이 차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선은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고 분홍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듯 비트코인은 광의 통화지표, 즉 M2를 정확히 따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2주 후행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M2가 올라가면 12주 뒤에 비트코인도 오르고 M2가 내려가면 12주 뒤에 비트코인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정밀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점점 더 단순한 기술주 성격의 트레이드나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거시 통화 환경을 반영하는 매크로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 유동성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적 완화가 정확히 어느 주에 돌아올지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높은 부채, 끝없는 채권 발행, 취약한 유동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는 안전망 없이 스스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채 확대에서 유동성 확대로, 유동성 확대에서 통화 공급 확대로요.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실물 자산은 각국 통화 가치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그 가치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준은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습니다. 자산을 매입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취해야 할 조치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및 투자 정보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챙겨주시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무엇이 되었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